18장. 코니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멜러즈가 라그비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다음 토요일, 즉 앞으로 엿새 뒤에 그녀는 베네치아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면 월요일에 런던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말한 런던의 주소로 보냈는데 답신을 하틀랜드 호텔로 보내주고 또 월요일 저녁 7시에 거리로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묘하고 잡잡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녀의 반응은 모두 마비되어 무감각하기만 했다. 그녀는 언니 힐드에게조차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러자 힐드도 그녀의 굳은 침묵에 기분이 상해서 네덜란드 여자 하나와 친밀하게 지냈다. 코니는 여자들 사이에 숨막힐 정도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싫었다. 그런데 힐드는 항상 답답할 정도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곤 했다. 멜컴 경은 코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고 덩컨이 힐드와 동행해 주기로 했다. 이 노 화가는 항상 사치스럽게 처신했다. 그래서 코니가 특급 호화 열차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리엔트 급행에 침대 칸을 얻었다. 그점 그런 열차에 있는 저속한 타락의 분위기가 코니는 싫었다. 그렇지만 그 기차로 가면 파리에 빨리 도착하긴 할 것이다. 멜컴 경은 아내에게 돌아갈 때면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것은 첫 번째 아내 때부터 이어져 온 버릇이었다. 그러나 뇌조 사냥철의 시작을 기념하는 연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는 충분히 여유있게 도착하기를 원했다. 코니는 햇빛에 타서 보기 좋은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풍경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 없는 듯 했다. 라그비로 돌아가는 길이라 좀 심드렁한 모양이구나. 그녀의 침울한 기분을 눈치채고는 아버지가 말했다. 전 라그비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 불쑥 말을 던지고는 크고 파란 눈으로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멜컴 경의 크고 파란 눈에는 놀라서 겁에 질린 표정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사회적 양심이 별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파리에 잠시 머물러 있겠다는 말이냐? 아니요, 결코 라그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는 이미 자신의 사소한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까지 짊어지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갑자기? 그가 물었다. 아이를 가졌어요. 그녀가 이 말을 입 밖에 내어 누구에게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것처럼 여겨졌다.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았니?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다. 그녀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꼭 알아야 아는 건가요? 하지만 클리퍼드의 아이는 아니겠지 물론. 네,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아이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애타게 하는 것이 좀 재미있는 듯 했다. 내가 아는 남자냐? 멜컴 경이 물었다. 아니요. 아버지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클리퍼드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니? 클리퍼드는 받아들일 거예요. 코니는 말했다. 지난번 아버지가 그를 만나 이야기를 한 뒤였는데 그는 제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기만 하면 아이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고 말했거든요. 현재의 처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분별이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는 셈이지. 그렇다면 뭐 별 문제는 없겠구나. 어떤 점에서요? 코니는 물으면서 아버지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과 마찬가지로 크고 파랬지만 어린지 불안스러운 데가 있는 눈으로 때로는 불안한 어린 소년 같은 표정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부루통하니 이기적인 표정을 띠기도 했다. 하지만 대개는 서글서글하고 조심성 깊은 표정을 띠고 있었다. 너가 클리프드에게 채틀리 가문 전체의 상속자를 낳아주어서 라그비가 준 남작을 계속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 셈 아니냐? 멜컴 경은 얼굴에 반은 관능적인 미소를 띠면서 웃어 보였다.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은걸요? 그녀가 대답했다. 왜 그러냐? 그 다른 남자와 얽힌 감정 때문이냐? 글쎄, 얘야. 내 진심을 말해도 좋다면 그건 이렇구나. 세상은 계속되는 법이야. 라그비도 그대로 계속 존재할 테지. 세상이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야 하는 법이야. 사적으로야. 물론 이것도 내 사적인 의견이지만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감정이란 변하는 법이니까 말이야. 올해는 한 남자를 좋아하다가 내년엔 다른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라그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거란다. 라그비가 너를 버리지 않는 한 라그비를 버리지 말거라. 그런 한에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관계를 끊고 나와버리는 것으로 너가 얻는 것은 거의 없을 거야. 물론 너가 정 원한다면
관계를 끊고 나올 수도 있겠지. 너에겐 독립된 수입이 있고 그것만은 절대 너를 저버리는 일이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얻는 것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러니 라그비에 꼬마 준 남작을 안겨주도록 하려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기도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고 나서 멜컴 경은 뒤로 기대고 앉아 다시 미소를 지었다. 코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에게 마침내 진짜 남자다운 남자가 생겼기를 바란다. 그가 잠시 후 그녀에게 말했다. 관능의 촉각을 세우고서 던지는 말이었다. 네, 그런 남자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주위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 정말로 그렇지. 그런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런 남자는 정말 별로 없지. 글쎄 얘야, 너를 보니 그는 행운아인 것 같구나. 분명코 그는 너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지. 그럼요. 그 사람이 저를 속박하려 들거나 하는 것은 정말 전혀 없어요. 그래. 진정한 사내라면 그럴 거야. 멜컴 경은 기뻤다. 코니는 그가 누구보다 아끼는 딸이었다. 그는 그녀가 지닌 여성스러움을 언제나 마음에 들어했다. 그녀는 힐드만큼 어머니의 기질을 많이 이어받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클리포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이었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가 마치 자기 자식이라도 되는 양 딸에게 아주 다정스럽게 대해주었다. 그는 코니와 함께 차를 타고 하틀랜드 호텔로 갔다. 그리고 그녀가 방에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클럽에 잠깐 들러보기 위해 나갔다. 코니는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마다한 터였다. 멜로지에게서 편지가 와 있었다. 당신이 머무는 호텔에는 가지 않겠소. 하지만 애덤가의 골든 코옥이라는 주점 바깥에서 7시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그곳에 그는 서 있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모습에 얇은 어두운 색 천으로 된 정장 양복을 입어 아주 딴 사람같이 보였다. 그에게는 남달리 타고난 품위가 있었지만 그녀의 계급 사람들처럼 판에 박힌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손색이 없다는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타고난 소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이지 판에 박힌 계급적 외양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이었다. 아, 왔군. 얼굴이 아주 좋아 보여.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안 그렇군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야위에서 광대뼈까지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바로 그랬다. 갑자기 태연하게 점잖은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긴장감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무엇인가 육체적인 것이 그에게서 흘러나와서 그녀로 하여금 내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하며 안온한 느낌에 휩싸이게 했다. 행복에 대한 여자로서의 본능이 막 발동하면서 그녀는 즉시 그 느낌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생겼다.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난 행복해. 베네치아의 그 어떤 햇볕도 그녀의 마음속에 이러한 벅참과 열정을 안겨주지 못했다. 아주 끔찍하게 시달렸지요. 탁자를 사이에 두고 그의 맞은편에 앉으면서 그녀는 물었다. 그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지금 분명히 보였다. 그의 손만은 그녀가 알고 있는 그대로, 즉 잠든 동물의 묘하게 풀어진 망각 상태의 모습으로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손을 잡아 입 맞추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감히 그러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끔찍하게 굴기 마련이요. 그가 말했다. 마음고생이 아주 많았지요. 내가 언제나 그러는 만큼 밖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어. 마음고생을 해봤자 바보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요. 꼬리에 양철 깡통을 매달고 있는 개화 같은 기분이었나요? 클리프드가 당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코니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잔인한 짓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자존심은 이미 혹독하게 상처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소. 그는 대답했다. 그가 얼마나 격심한 쓰라림을 느끼며 모욕에 붕괴했는지 그녀는 결코 알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내가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소. 다시금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이 당신과 나의 관계에 대해 정말로 믿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내 생각엔 아마 조금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클리퍼드는요? 그도 안 믿었다고 할 수 있어. 그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바로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연히 그런 소문은 그로 하여금 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 전 아이를 가졌어요. 문득 표정이 그의 얼굴에서 그의 온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는 어두워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의 의미를 그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치 어두운 불꽃이 너울거리는 어떤 영혼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기쁘다고 말해줘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하면서 그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그녀는 그 순간 어떤 강렬한 환희 같은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그물에 사로잡혀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그건 앞날의 일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그녀는 우기듯 말했다. 앞날이 참으로 걱정스러울 따름이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요. 클리포드가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는 기쁘게 그럴 거예요. 그녀는 그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혐오스러운 듯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클리포드에게 돌아가서 꼬마 준 남작을 라그비에 안겨줄까요? 그녀는 물었다. 그는 창백하고 아주 막연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죽거리는 듯한 흉한 미소가 살짝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당신이 그에게 애 아버지가 누구인지 꼭 말할 필요는 없겠지? 아, 그거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렇게라도 아이를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다. 맞소. 그가 마침내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그렇게 할 거요. 정적이 흘렀다. 깊은 10년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클리프드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 자신은 어떻게 하고 싶소? 그가 대답 대신 물었다. 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녀는 꾸밈없이 간단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그마한 불꽃들이 그의 아랫배를 타고 흘렀고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가 그는 머리를 들어 그 홀린 듯이 멍한 시선으로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면 좋으련만 그는 말했다.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소. 당신에겐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당신도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그는 잠시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에겐 여자 같은 면이 너무 많다고들 합디다. 하지만 그렇지 않소. 쇠를 쏘아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돈을 벌거나 출시하는 것 따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오. 사실 나는 군대에서 쉽게 출시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군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비록 병사들을 잘 다룰 수 있었을지라도 그랬어. 병사들은 나를 좋아했고 또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나를 제법 경외하며 무서워했어. 그래서 군대를 죽은 곳으로 만든 것은 바로 어리석고 악귀 같은 지주 출신 고관급들이었어. 그들이 군대를 완전히 바보같이 죽은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요. 난 병사들을 좋아했고 병사들도 나를 좋아했어. 하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작자들이 헛소리를 짓거리고 대장 행세를 하면서 오만스럽고 뻔뻔스럽게 구는 작태를 난 견딜 수가 없었어. 그게 바로 내가 출세할 수 없는 까닭이요. 나는 돈의 뻔뻔스러운 오만을 정오하고 계급의 뻔뻔스러운 오만을 정오하고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한 여자에게 내놓을 만한 게 나한테 뭐가 있겠소? 왜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이건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것만이 아니요. 산다는 것은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내 삶은 제대로 된 통로를 타고 흘러내리지 못할 거요. 그러질 못할 거요. 따라서 나는 혼자 동떨어져 폐수처럼 고여있는 그런 존재나 다름없어. 게다가 여자를 삶에 끌어들일 자격이 있으려면 내 삶은 적어도 내적으로라도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성취하여 우리 두 사람 모두를 싱싱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난 지금 그렇지가 못하오. 남자라면 무언가 자기 인생의 의미를 여자에게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법이요. 고립된 삶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여자가 진정한 여자인 경우에는 말이요. 나는 그저 당신의 남자 첩으로만 살 수는 없소.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그거야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게다가 당신도 곧 그걸 싫어하게 될 거요. 마치 날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이죽되는 듯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돈도 당신 것이고 신분도 당신 것이며 결정권도 당신에게 있게 될 것이요. 하지만 나는 결국 마님의 잠자리 상대나 해주는 존재일 수만은 없어. 그럼 그 밖에 어떤 존재라는 거지요? 당신이 그렇게 묻는 것도 당연하오. 그건 분명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는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말이요.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어. 물론 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살게 되면 당신 존재의 의미가 적어진다는 말인가요? 그는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 그녀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당신 존재의 그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요? 정말로 말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나는 세상을 믿지 않소. 돈도 출세도 우리 문명의 미래도 모두 믿지 않소. 인류에게 어떤 미래라는 것이 있으려면 세상은 현재와도 아주 크게 달라져야만 할 거요. 그럼 그 진정한 미래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요. 무언가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이 나에겐 있긴 하오. 극심한 분노와 온통 뒤섞여 있지만 말이요. 하지만 그게 결국 정말로 어떤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말해줄까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녀가 말했다. 당신에겐 있지만 다른 남자들에게는 없는, 그리고 미래를 일궈낼 힘이 되는 것이기도 할 그것이 바로 뭔지 내가 말해볼까요? 그래 볼까요? 말해보시오. 그가 대답했다. 그건 바로 당신이 가진 용기 있는 부드러운 애정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내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며 예쁜 엉덩이를 가졌다고 나에게 말할 때와 같은 그런 것 말이에요. 희죽거리는 듯한 미소가 그 얼굴에 스쳤다. 그거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고서 그는 생각에 잠긴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맞소.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 말이 맞소. 정말 바로 그것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그것이요. 병사들과의 관계에서 난 그것을 알았어. 나는 그들과 육체적으로 접촉해야 했고 그것을 지어버려서는 안 되었어. 난 몸으로 그들을 알아야 했고 비록 그들에게 생지옥 같은 고생을 시켰을지라도 그들을 어느 정도 부드러운 애정으로 대해야만 했어. 부처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깨달음의 문제요. 하지만 부처조차 몸으로 깨닫는 것을 피했어. 그 자연스러운 육체적 애정을 말이요. 그것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남자다운 방식으로 행해지기만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것은 남자들을 그렇게 원숭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남자다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렇소. 바로 부드러운 애정이요. 정말로 말이요. 그리고 그건 곧 성의 깨달음이요. 성이란 사실 접촉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든 접촉 중에서 가장 친밀한 접촉일 뿐이요. 그런데 그 접촉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는 그저 절반만 의식이 있고 절반만 살아있을 뿐이요. 우리는 온전히 살아서 의식이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오. 특히 우리 영국인들은 서로 간에 접촉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오.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부드러운 접촉 말이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입을 열어 대답했다. 사실 그것은 돈 그리고 신분 때문이요. 당신이 지닌 세속적인 것 말이요. 하지만 나에겐 부드러운 애정이 있잖아요. 그녀는 안타까운 듯이 물었다. 그는 멍하게 흐려진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맞소. 하지만 그건 나타났다 없어졌다 한다오. 내 경우처럼 말이요.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걸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물으면서 애타는 눈길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부드럽게 풀리면서 무장했던 표정이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믿을 수도 있겠지. 두 사람 다 말없이 있었다. 자, 날 좀 안아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어 기쁘다고 말해주세요. 그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따스하고 애처로워 보였다. 그의 창자가 그녀를 향해 꿈틀거렸다. 내가 묵고 있는 방으로 같이 갈 수 있을 거요. 그가 말했다. 비록 또 추문거리가 되겠지만 말이요. 그러나 그가 곧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녀는 보았는데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정열을 담은 온화하고 순수한 표정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걸어 코버그 광장으로 갔다. 그곳의 어느 집 꼭대기층에 있는 방에서 그는 묵고 있었는데 이 다락방에서 그는 가스 풍로에다 음식을 해먹으며 자취를 하고 있었다. 자그마한 방이었지만 싸구려 같은 데 없이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그녀는 옷을 벗었고 그에게도 스스로 옷을 벗도록 했다. 임신 초기의 풍만스러운 빛을 부드럽게 띠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둬야겠어.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사랑해줘요. 날 사랑해줘요. 그리고 날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줘요. 날 버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날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말해줘요. 세상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날 안 보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바짝 기어들어서는 야위었지만 강한 그의 나체에 꼭 매달려 안겼다. 그곳은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대를 버리지 않겠소. 그가 말했다. 그대가 원하는 한 난 그대를 버리지 않겠소. 그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서 기쁘다고도 말해줘요. 그녀는 되풀이하여 말했다. 아이한테 입을 맞춰줘요. 내 배에다 입을 맞추면서 아기가 거기 있다고 기쁘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 세상에 아이들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난 두렵소. 그는 말했다. 애들의 미래가 난 정말 두렵기만 할 따름이요. 하지만 당신이 내 뱃속에 잉태시킨 아기예요. 그러니 아기에게 다정히 대해줘요. 그것만으로도 아기의 미래는 이미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자, 아기한테 입을 맞춰줘요. 어서요. 그는 전율하듯 몸을 들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다정히 대해줘요. 그것만으로도 아기의 미래는 이루어지는 셈이에요. 그 순간 그는 그녀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아랫배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자궁과 그 속의 태아에게 좀 더 가깝게 입 맞추기 위해 비너스의 둔덕에다가도 키스를 했다. 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군요. 자그맣게 외치며 그녀는 말했다. 의식을 잃은 채 무언가 불분명하게 질러대는 사랑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부드러운 애정의 물결이 그의 창자로부터 그녀에게로 막혔다가 터진 듯 흘러넘쳐 들어가면서 옆면의 공감이 둘 사이에 불붙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 들어가면서 그는 이것이 바로 그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곧 남자로서의 자존심이나 존엄성이나 고결함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접촉을 행하는 일이었다. 결국 보건대 그녀에게 돈과 재산이 많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부드러운 애정을 그녀에게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과 의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들 사이에 육체적 인식을 낳는 접촉, 그리고 부드러운 애정의 접촉을 나는 지키고자 싸우고 있다. 그는 혼자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로 살을 섞은 내 동지이다. 나는 돈과 기계, 그리고 세상의 생명 없이 차갑고 관념적인 원숭이 작태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싸움에서 나를 후원해 줄 것이다. 나에게 한 여자가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나와 함께 있고 부드러운 애정을 지니고 있으며 나를 진정으로 아는 여자가 나에게 있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녀가 포악한 여자나 얼뜨기 바보가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녀가 부드럽고 다정하며 의식이 깨어있는 여자라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리고 그의 X가 그녀의 몸속에서 용솟음치며 분출될 때 그의 영혼도 그녀를 향해 용솟음치며 솟구치 올랐다. 그것은 생식 행위를 훨씬 뛰어넘은 창조적 행위로서의 용솟음이었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헤어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아주 확고하게 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수단은 아직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당신은 버사쿠츠를 미워했나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그 여자 이야기는 하지 마오. 아니에요. 해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한때 그녀를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하고 그렇듯이 그녀와도 한때는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니 나한테 말해줘야만 해요. 좀 끔찍한 일 아니에요? 예전엔 다정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를 그토록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게 된 거죠?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말하자면 언제라도 나에게 맞서 싸울 태세로 자신의 의지를 세우고 있었어. 항상 늘 그랬어. 그녀의 여자로서의 지독한 의지를 말이요. 소위 그녀의 자유라는 것이었지. 그녀의 소름 끼치도록 지독한 그 자유란 것은 야만스럽게 짝이 없는 포악성으로 귀결되었어. 정말이지. 그 여자는 언제나 그녀의 자유란 것으로 나에게 맞서 대항했어. 내 얼굴에 황산을 끼얹듯이 말이요.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소. 그 여자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그 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요. 그녀는 나를 못살게 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던 게 틀림없어요. 아니요. 글쎄 몇 조각이 그런 점도 있었지. 그녀는 나에게 마음이 끌리긴 했어. 그런데 그것조차 그녀는 정오했던 것 같소.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이 가끔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것을 도로 걷어들이고는 난폭하게 굴며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은 바로 나를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었고 그런 그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어. 그녀는 바로 의지가 틀려먹었던 거요. 처음부터 말이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는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이고 그건 정말 지독한 고문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점만큼은 그녀에게 잘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겠소?
물론 처음엔 그랬지. 처음엔 사랑하기도 했어.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여자는 언제나 나를 찢어 발기곤 했어. 아니, 우리 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건 아군이었어. 그랬어. 그녀는 아군의 여자였어. 이번만 해도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담비라도 쏘아 죽이듯이 그녀를 쏘아 죽여버렸을 거요. 여자의 탈을 쓰고 미쳐 날뛰는 그 아군의 존재를 말이요. 내가 그 여자를 쏘아 죽여서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을 끝장내 버릴 수만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허용되어야만 하오. 여자가 자신의 의지에 완전히 사로잡혀 모든 것에 대항해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며 날뛸 때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따라서 그런 여자는 결국 쏘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들 역시 그들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쏘아 죽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소, 마찬가지요. 하지만 어쨌든 난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나를 괴롭힐 거요.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 할 수 있다면 난 반드시 이혼을 할 작정이요. 따라서 우리는 조심해야만 하오.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이지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돼요. 만약 당신과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여자가 나타나 덮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결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을 거요. 코니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럼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로군요. 그녀가 말했다. 한 6달 정도는 그래야 할 거요. 하지만 내 생각에 이혼 수속은 9월에나 다 끝나게 될 테니까 그렇다면 3월까지가 될 거요. 하지만 아기는 아마 2월 말이면 태어날 텐데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클리프드나 버사 같은 인간들은 모두 죽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요. 그가 말했다. 그 사람들에겐 별로 자비롭지 못한 말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에게 자비롭지 못하다고? 아니요. 오히려 죽음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그런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일 거요. 그들은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요. 오직 삶을 짓밟기만 하는 존재인 것이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끔찍할 뿐이요. 죽음은 그들에게 달콤할 것이 틀림없소.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인간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할 거요. 그것도 족제비를 쏠 때보다 훨씬 역겹지 않은 기분으로 할 수 있을 거요. 족제비에게는 어쨌든 귀엽고 외로운 듯한 구석이라도 있지만 그런 자들은 무수하게 널려 있으니까 말이요. 아, 정말이지 나는 그런 인간들을 쏴 죽이고 싶소. 그들이 그렇게 많다면 아마 당신이 죽이려 해봤자 소용없는 일일 거예요. 글쎄, 코니는 이제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다. 그가 버사쿠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은 옳다고 그녀는 느꼈다. 최근에 당한 일은 그에게 너무 참혹스러웠던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녀는 봄이 올 때까지 혼자 지내야 할 것이다. 그녀도 클리프드와의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볼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말인가? 멜러즈의 이름을 댄다면 그것은 곧 멜러즈 그의 이혼을 무산시키고 말 것이다. 참으로 혐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저 곧장 틀고 일어나 어디 먼 세상 끝으로 가버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럴 수 없었다. 먼 세상 끝이라고 해봤자 오늘날에는 체링 크로스에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 이 체링 크로스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번화한 광장입니다. 라디오가 있는 한 먼 세상 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오메의 국왕이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까지도 모두 런던과 뉴욕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인내해야 한다. 이 세계는 거대하고 소름 끼치도록 복잡한 하나의 기계장치인 바 모름지기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조심하여 그 기계에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코니는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아버지. 그 사람은 클리프드의 사냥터직이에요. 하지만 그는 장교로 인도에서 군복무를 한 사람이기도 해요. 다만 그는 다시 사병이 되기를 택한 저 C.E. 플로렌스 대령과 같이 스스로 하층계급이 되기를 택한 거예요. 이 C.E. 플로렌스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흔히 알려진 T.E. 로렌스 대령을 작가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지칭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멜컴 경은 저 유명한 플로렌스의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비스러운 행동에 대해 아무런 공감도 느끼지 않았다. 겸허한 그 모든 행동의 뒤에는 자신을 선전하려는 측면이 지나치게 많이 감추어져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훈작인 그가 제일 혐오하는 종류의 자만, 즉 겸양을 표방하는 자만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래, 너의 그 사냥터직이란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멜컴 경은 좀 성인한 의조로 물었다.
테브시엘 마을의 광부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누구한테도 절대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에요. 예술가 훈장 나리는 더욱 화가 났다. 나한테는 금광꾼처럼 돈을 노리고 여자를 호리는 사내로 보이는구나? 그는 말했다. 게다가 너는 분명 꽤 캐내기 쉬운 금광이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만나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클리포드는 그가 겸손하게 굴지 않는다고 늘 그를 미워했어요. 그 육감이 한번 제대로 작용했던 모양이군. 멜컴 경이 견딜 수 없는 것은 딸이 사냥터지기와 정을 통했다는 사실이 일으킬 추문, 바로 그것이었다. 정을 통한 것 자체는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추문이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내인지는 난 관심 없다. 어쨌든 그가 너를 확실하게 구워 삶아 사로잡은 것만은 분명하구나. 하지만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짓기를 될 온갖 소리를 좀 생각해 보려무나. 그리고 너의 새 어머니를 좀 생각해 보거라. 그녀가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말이다. 저도 알아요. 코니는 대답했다. 세상의 소문은 더럽고 잔인하지요.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게다가 그 사람은 지금 정말 간절히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남자를 아이 아버지로 내세우고 멜로디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다른 남자를 내세운다고? 누구를 말이냐? 덩컨 포버스라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우리와 가깝게 알고 지낸 사람이잖아요. 꽤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는 저를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런 참 불쌍한 덩컨 같으니라고. 그래, 그렇다면 그 대가로 그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 거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일을 좋아할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가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글쎄, 그렇다면 그 친구야말로 정말 웃기는 사람이로구나. 한데 넌 그 친구와 단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잖니. 안 그러니? 네, 없어요. 하지만 그는 사실 그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제가 곁에 있어주기만을 바라지 육체적 접촉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소사, 참으로 놀라운 세대로군. 그가 무엇보다도 저한테 바랐던 것은 그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었어요. 전 한 번도 그래주지 않았지만요. 불쌍한 친구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는 이미 충분히 짓밟힐 짓밟힌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라면 아버지 마음에 그다지 걸리지 않겠죠? 아이고 코니야, 이런 끔찍한 국리를 다 해야 하다니. 알아요. 저도 역겨워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국리하고 눈 감아주고 서로 짜고 꾸미고 해야 하다니.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만하세요, 아버지. 아버지도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국리하고 눈 감아주고 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안 그런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내 확실히 말하지만 이것하고는 경우가 달랐다. 경우에 항상 다른 법이지요. 힐드가 도착했는데 그동안 일이 새롭게 전개된 내용을 듣고는 역시 격노하여 펄펄 뛰었다. 그녀 역시 동생과 사냥터지기에 관한 주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질 것이라는 생각을 두말할 것 없이 참을 수 없어 했다. 그건 정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우리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자취를 감춘 뒤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데로 가버리면 어떨까? 아무런 주문도 나지 않겠건 말이야? 코니가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생각이었다. 주문은 똑같이 터져나오고 말 것이다. 코니가 그 남자를 따라갈 것이라면 그와 결혼을 할 수 있는 편이 그래도 나을 것이다. 이것이 힐드의 의견이었다. 멜컴 경은 생각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 아직은 일이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일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버지? 불쌍한 멜컴 경. 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 물론 불쌍하기로는 멜러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더욱 없어서니 말이다. 하지만 만남은 이루어졌다. 멜컴 경이 클럽에 있는 한 사실에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둘이서만 만나 서로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마주 앉아 있었다. 멜컴 경은 꽤 많은 양의 위스키를 마셨으며 멜러즈도 마셨다. 그리고 그들은 인도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도에 관해 멜러즈는 꽤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식사 시간은 내내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마침내 커피가 나오고 웨이터가 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멜컴 경은 여성년에 불을 붙이고서 본론을 꺼냈다. 호감이 섞인 따뜻한 어조였다. 자, 이복의 젊은 친구, 내 딸애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씩 웃는 듯한 미소가 멜로디의 얼굴을 스쳤다. 글쎄요, 훈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 애가 자네 아이를 임신한 게 확실해 보이더군. 영광스럽게도 그리 되었습니다. 씩 웃으며 멜로디는 대답했다.
진정코 영광이지. 멜컴경은 뿜어내는 듯한 웃음을 짤막하게 터뜨렸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사람 특유의 호색적인 분위기를 띠며 말했다. 영광이고 말고. 그래, 아랫돌이 기분이 어땠나? 좋았겠지 이 사람아, 안 그래? 네, 좋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하하, 딸애는 바로 이 아비를 아주 꼭 닮았으니까 말이야. 사실 나도 정말로 근사한 섹스라면 결코 마다한 적이 없다네. 비록 그의 어머니가 거룩하신 성자님들이시여 도우소서. 그는 하늘을 향해 두 눈을 치켜떴다. 하지만 그 아이를 뜨겁게 달고 놓은 것은 자네인 셈이지? 그래, 자네가 그렇게 한 거야. 내 능히 알 수 있네. 하하, 그 아이한테 내 피가 흐르고 있지. 그런데 바로 자네가 그 아이의 근초뜸에다 확실하게 불을 질러준 거야. 하하, 난 대단히 기쁘게 여기고 있네. 정말이라네. 그 아이한테 바로 그게 필요했거든. 이보게, 그 아이는 훌륭한 계집아이라네. 정말 훌륭한 계집아이지. 그래서 난 알고 있었다네. 어떤 재수 좀 망할 놈이 그 아이의 낯가리에다 불을 질러 주기만 하면 그 아이가 아주 훌륭한 아랫돌이 상대가 되리라는 것을 말일세. 하하, 이 사람아, 뭐 자네가 사냥터지기라고 지독하게 솜씨 좋은 밀렵꾼이라고 해야 오히려 맞지 않겠나? 하하, 하지만 자, 이보게, 우리 진지하게 말해봄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진지하게 한번 말해봄세. 진지하게 말해본다고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별로 진척되는 바가 없었다. 멜러즈는 비록 좀 취하긴 했지만 멜컴경보다는 훨씬 멀쩡했다. 그는 가능한 한 조리 있게 대화를 이끌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란 게 바로 말을 별로 많이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네 사냥터지기라 말이지. 그래. 자네 말이 정말 맞네. 그런 종류의 사냥감이면 자네가 노려볼 만하지. 안 그런가? 여자가 쓸만한지는 바로 그녀의 궁둥이를 꼬집어 보면 알 수 있다네. 궁둥이 살의 느낌만으로도 여자가 제대로 색을 쓸 수 있을지 훤히 다 알 수 있지. 하하, 이 사람아, 자네가 부럽네. 한데 자네 몇 살이나 먹었지? 39입니다. 훈장나리는 두 눈썹을 축혀 올렸다. 그렇게 많이 먹었는가? 글쎄 뭐 겉으로 보기에 자네 아직 한 20년은 더 재미 볼 수 있긴 하겠군. 그래. 사냥터지기든 뭐든 자네는 훌륭한 싸움닭이야. 한눈을 감고서도 난 다 알 수 있네. 저 빌어먹을 클리포드하고는 전혀 다르지. 소심한 급쟁이 똥개처럼 사내다운 능력도 없고 사내 노릇 한번 해보지도 못한 녀석하고는 말이야. 난 자네가 마음에 드네, 이 사람아. 틀림없이 자네는 근사한 뿔알 주머니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 자네는 싸움달기야. 내가 알 수 있지. 자네는 투사라고. 자네가 뭐 사냥터지기라고? 하하, 나라면 결단코 내가 사냥할 짐승을 자네에게 맡기지 않을 걸세. 하지만 이보게, 진지하게 우리 말해봄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세상은 빌어먹을 구닥다리 여자들로 가득 차 있다네. 그들이 진지하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성적 관능에 대한 예의, 그 비밀 결사대 같은 공감대만이 둘 사이에 형성되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보게, 내가 자네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믿고 부탁하게. 사냥터지기라고 제기랄. 하지만 재미있는 일이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고 말고. 그 애한테 대담한 배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닌가? 안 그런가? 따지고 보면 말일세. 그 애한테는 자신만의 수입이 있다네. 뭐 대단한 것은 못 되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지. 게다가 나도 내가 가진 것을 그 애한테 물려줄 거네. 맹세코 그럴 걸세. 그 아이는 그럴 자격이 있네. 구닥다리 여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렇게 대담한 배심을 보였으니 말일세. 나는 70년 동안을 그런 구닥다리 여자들의 치마 폭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다네. 그런데 아직도 그러질 못하고 있지. 하지만 자네는 그럴 수 있는 사내일세. 그래, 자네는 그럴 수 있는 사내야. 내 알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에둘러스이긴 하지만 제가 원숭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한테 말하곤 한답니다. 그들이야 그렇게 말하겠지. 이 친구야. 그 모든 구닥다리 여자들에게 자네가 원숭이 말고 뭐로 보이겠는가? 그들은 다정하니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다. 그리고 멜러지는 그날 내내 속으로 웃으면서 지냈다. 다음 날 그는 코니와 힐드와 함께 점심을 같이 했다. 조심스럽게 정한 장소에서였다. 사태가 온통 그렇게 꼴사납게 되어서 정말 유감이에요. 힐드가 말했다. 나에겐 여간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어. 그가 대꾸했다. 자식 낳는 일 같은 건 피했다가 두 사람 모두 자유로운 몸이 된 다음에 결혼하고 해도 충분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께서 불꽃에다 좀 너무 빨리 바람을 불어준 탓이지요. 그가 말했다. 하나님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코니한테 두 사람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 일의 조그만 귀퉁이 한 조각만 감당하면 되는 거잖소? 안 그랬어? 그가 말했다. 당신이 코니하고 같은 계급이기만 하다면 좋을 텐데. 아니면 동물원의 우리에 갇혀 있던가 말이죠? 침묵이 흘렀다. 내 생각엔 말이에요. 힐드가 말했다. 코니가 정을 통한 상대로 전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대고 당신은 완전히 빠져있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난 이미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은 이온수속을 바른 과정에서 말이에요. 그는 의아해하는 얼굴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코니는 덩컨을 내세우려는 계획을 감히 그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그가 말했다. 정을 통한 상대로 이름을 빌려주겠다고 동의해 줄 만한 친구가 한 사람 있어요. 당신 이름이 드러날 필요가 없도록 말이에요. 힐드가 말했다. 남자가 말이요? 그야 물론이죠. 하지만 코니 이 사람에겐 다른 남자가 없을 텐데? 그는 의아해하는 얼굴로 코니를 바라보았다. 네, 없어요. 그녀는 급히 말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아주 단순한 친구 관계이고 애정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사이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자는 그런 책임을 뒤집어 쓰려 하는 거지? 그가 당신한테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요? 남자들 중에는 기사도적 의협심이 많아서 여자한테서 뭘 넣는다거나 하는 걸 그다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요. 힐드가 말했다. 나한텐 잘된 이군 안 그렇소? 하지만 그 작자는 대체 누구요?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자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화가예요. 덩컨 포버스라는 자군? 그는 즉시 알아맞혔다. 왜냐하면 코니한테서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책임을 덮어씌울 작정이요? 둘이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서 한번 묵든지 아니면 코니가 그의 집에까지라도 가서 한번 묵었다 오든지 할 수 있겠죠. 내 보기엔 쓸데없이 수고만 잔뜩 하는 셈일 것 같소? 그가 말했다. 그럼 무슨 다른 방안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힐드가 말했다. 만약 당신 이름이 알려지면 당신은 당신 아내하고 이혼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여자는 그의 상종하기가 불가능한 사람 같은데 말이에요? 그렇소, 다 맞소. 그는 매몰차게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 둘이 곧장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소? 그가 말했다. 코니는 곧장 사라져버리는 게 불가능해요. 힐드가 말했다. 클리포드는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고요? 다시금 완전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침묵이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예요. 당신과 코니가 박해받지 않고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먼저 둘 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 문제는 당신들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당신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해보겠소? 그가 물었다. 먼저 덩컨이 정을 통한 상대자 역할을 해준다고 동의할지 알아볼 거예요. 그런 다음 클리퍼드로 하여금 코니와 이혼하게 만들어야겠죠. 물론 당신도 부인과 이혼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고 그 사이 당신들 두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나 다름없겠군.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당신들을 정신병자로 여길 테니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끔찍한 존재로 볼지도 모르고요. 더 끔찍한 존재라니 뭐 말이요? 범죄자 같은 거겠죠? 나 이 거시기 단도를 수시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몇 번 더 있기를 바라는 바요. 그는 이죽거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잠자코 있었는데 화가 난 모습이었다. 글쎄요. 그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나 무엇든지 동의하겠소. 세상은 미쳐 날뛰는 천치와 같고 아무도 처치할 수가 없어.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말이요. 당신 말이 맞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을 살려내야만 하오. 그는 굴욕감과 분노, 피곤과 참담함이 뒤섞인 시선으로 코니를 바라보았다. 내 귀여운 아가씨야. 그가 말했다. 세상은 꼬리에 소금을 뿌려 새를 잡듯 그렇게 당신을 잡아버리고 말 거야. 우리가 그러지 못하게 하면 되죠. 그녀는 말했다. 세상에 맞서 이렇게 거짓을 꾸미고 묵인하는 행위를 코니는 멜러즈보다는 덜 꺼림치게 했다. 덩컨을 만나 이야기를 꺼내자 그것 또한 부정을 범한 사냥터지기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번 장소는 덩컨의 아파트였고 넷이 함께 만났다. 덩컨은 키가 좀 작은 편에 어깨가 벌어지고 피부가 가무잡잡했다. 쭉 뻗친 검은 머리칼과 게르트족으로서의 묘한 자부심이 과묵한 햄릿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그림은 온통 관이나 밸브 또는 나선형이나 이상한 색채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초현대적인 작품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힘이 있었고 형태와 색조에 있어 어떤 순수성까지 지니고 있었다. 멜러즈만이 그것을 비정하고 불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덩컨은 자기 그림에 관한 한 그의 광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의 예술은 그에게 있어 개인적인 숭배의 대상, 즉 개인적인 종교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화실의 그림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덩컨은 그의 자그마한 갈색 눈을 계속 멜러즈에게 고정시킨 채 있었다. 그는 사냥터지기가 무엇라고 말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었다. 코니와 힐드의 의견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터였다. 이건 정말 살인과도 같소? 드디어 멜러즈가 입을 열어 말했다. 덩컨이 사냥터지기 같은 사람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럼 살해당한 사람이 있겠군요. 그게 누구죠? 힐드가 좀 쌀쌀맞게 그리고 조롱하듯이 물었다. 바로 나요. 이건 한 인간의 뱃속에 있는 동정심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있어. 순전한 증오의 물결이 화가의 마음속에서 넘치듯 흘러나왔다. 그는 이 사내의 목소리에 깃든 혐오의 어조를 알아챘다. 그리고 경멸의 어조도 알아챘다. 게다가 그는 뱃속에 든 동정심 어쩌고 하는 따위의 말이 역겨웠다. 그 따위는 구역질나는 감상이었다. 멜러드는 좀 키가 크고 야윈 몸매에 초췌하니 지친 듯한 표정을 한 채 그림들을 빤히 바라보면서 서 있었는데 그 눈길에 어른거리고 있는 초연함은 마치 나방이 날개짓을 하며 춤추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아마 어리석은 우둔이 살해당한 것이라고 해야겠죠. 감상적인 우둔함이 말입니다. 화가가 비꼬는 듯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내 생각엔 이런 관이나 요동치는 주름 같은 것들은 모두 이미 충분히 어리석을 대로 어리석고 아주 감상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것들은 자기 연민과 지독한 과민성 자부심을 잔뜩 보여주고 있어. 나에겐 그렇게 보여요. 또 다른 증오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화가의 얼굴은 노래졌다. 그러나 일종의 거만한 침묵을 지키며 그는 그림들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다. 이제 식당으로 갈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는 말했다. 그들은 어물하게 걸음을 옮겼다. 커피를 마신 뒤에 덩컨이 말했다. 코니의 아기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일 정도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녀가 와서 내 모델로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코니에게 부탁했던 일인데 그녀는 언제나 거절하기만 했죠. 그는 마치 화형 판결을 내는 종교 재판관 같이 단호하고 음산한 어투로 말했다. 아하, 멜러즈가 말했다. 당신은 그러니까 조건부로만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로군? 그렇소. 바로 방금 말한 조건 하에서만 하겠소. 화가는 상대방에 대한 경멸을 말 속에 최대한 담아 드러내고자 애쓰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치고 말았다. 나도 함께 모델로 쓰는 게 어떻겠소? 멜러즈가 말했다. 아니, 우리 둘을 군상으로 그리는 게 어떻겠소? 예술의 그물에 잡힌 불카누스와 비너스라고 하면 좋겠군. 화장터지기가 되기 전에 난 대장장이었으니까 말이요. 고맙소, 화가는 말했다. 하지만 불카누스한테는 나의 흥미를 끄는 면모가 별로 없는 것 같소? 관 모양으로 만들고 꼬불꼬불 맵시를 내더라도 말이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화가의 강한 자존심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음울한 자리였다. 화가는 이후로 한결같이 상대편 사내를 무시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만 아주 짤막하게 마치 그의 엄숙한 우울 저 밑은 밑바닥에서부터 말을 쥐어 짜내기라도 하듯이 대꾸할 뿐이었다. 당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사실 그보다는 나은 사람이에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덩컨의 집을 나왔을 때 코니는 설명하듯 말했다. 그는 꼬불탕 주름 투성이 디스템프에 걸린 금둥 강아지 같은 녀석이야? 멜러즈가 말했다. 그래요. 오늘 그 행동은 훌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가서 그자의 모델이 되어줄 작정이요? 아, 전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꺼리지 않아요. 그는 내 몸에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라면 난 어떤 것도 꺼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자는 겨우 똥칠이 나듯이 당신을 캔버스에 그려놓고 말 거요. 괜찮아요. 그는 겨우 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그려놓고 있을 텐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난 그저 그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만 할 거예요. 절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그 예술가여 나는 올빼미 눈으로 열심히 쳐다보면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실컷 쳐다보라죠. 나를 가지고 텅 빈 관이나 꼬불탕 주름 따위를 만들고 싶은 만큼 실컷 만들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좋아 사는 짓거리니까요? 그가 당신을 미워한 것은 당신이 한 말 때문이에요. 관 모양을 그린 그의 그림이 감상적이고 잘난 척하는 듯이 보인다는 그 말 말이에요. 하지만 물론 당신의 말은 사실이죠.